먼저 아주대학교 오승환 교수님을 모셔보고 수상 소감과 수상 논문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표준 필수과정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브랜드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 권리 실행이라고 해서요. 최근에 문제되는 삼성 애플 사건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로 부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드 위반자에 대한 권리 실행이 제한돼야 된다라는 이제 방법을 할 때 어떤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화 기구 내부에서 권리 실행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방법, 세 번째로 독점규제법에 의한 방법,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적 표준 개발은 지식재산권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희 경쟁법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경쟁 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어떤 표준을 경쟁자들이 모여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담합의 소지가 굉장히 높고, 따라서 그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효율성과 경쟁 촉진적 성격 때문에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담합 가능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최근은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어떤 남용 가능성, 독점 남용 가능성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독점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게 이제 브랜드 확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브랜드 확약을 제출해 놓고 위반될 때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표준화 기구 내부의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히 이제 표준 기구 내부대에서 아예 최대 로얄티를 먼저 써내도록 하고, 또 가장 자기들 생각했을 때 엄격한 실시 조건을 먼저 써내도록 해서 이 조건 중에서 가장 기술 이용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가진 자를 필수길로 선정한다 라는 이제 방침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조건 사전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그것이 사실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로열티 조건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생각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표준 필수 기술의 어떤 확정 전과 확정 후로 나눠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확정 전에는 당연히 브랜드 조건을 제출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또 브랜드 확약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확약을 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필수 기술로 선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표준화 단계, 표준 선정 단계에서 어떤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제 나중에 나오는 독점규제법상 위법 혐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독점규제법으로 브랜드 확약 위반자를 규제를 할 때 대부분 항변하는 것이, 어차피 내가 브랜드 확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기술이 가장 그 당시에서는 뛰어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 기술이 당연히 필수 기술로 선정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따라서 브랜드 확약이 필수 기술로 선정되는 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 기술 선정 후에도 역시 기술을 필수 기술에서 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이건 대단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절차를 표준화 기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최근에는 그게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이나 대부분 브랜드 확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 기구의 행위는 담합으로밖에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EU 같은 경우는 몇 번 위반 판결 같지는 않았지만 동의 명령으로 대부분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식재산권법상의 브랜드 확약 위반 행위 통제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대상 기술의 어떤 특허 요건 결격, 권리 자체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 그런데 이건 사실은 표준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가 주장되면 권리 하자, 무효 사유가 있음,
비침해를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원칙인 어떤, 그러니까 일반 원칙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계약법적 혹은 뭐 형평법상의 일반 원칙에 의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금반원, 묵시, 실시 이런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렌드 확약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전에 표준 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술을 은닉한 경우에는 퀄컴이 2008년 사건인가요? 기술을 은닉한 것이 밝혀졌는데,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특허권을 은닉한 행위는 묵시적 실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묵시 실시가 허용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프렌드는 사실은 프렌드 확약이라는 것은 뭐 기술을 쓰는 것을 쓰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론에 의해서 제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으로는 그래서 지식재산권법 자체의 어떤 기본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 범위인데, 일반 계약법하고 다르게 지식재산권법에 특이한 어떤 법리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펄스 세일 닥트리나 최초 판매이론이라든지 특허권 남용 이론 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표준 선정 절차에서 선정되는 필수 기술들이 대부분 방법 특허가 많이 있는데, 방법 특허가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해서 판매된 다음에 소멸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퀀타 판결, 한국에서도 방법 특허의 소멸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뭐 인정되는 바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하고 삼성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삼성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기술이 애플이 항변사를 제출한 최초 판매 이론에 의해서 전부 다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서 삼성의 삼성 기술의 비침해, 애플의 비침해가 확인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최초 판매 이론 같은 경우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논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 특허에다가 프렌드 필수 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판매하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특수 약정을 맺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제한되는 이론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 저작권 남용 이론이라고 미국 법상의 전형적인 특허 저작권 남용 이론이 있는데, 특허 저작권 남용이라는 건 특허권 행사가 특허권의 어떤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권리 실행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프렌드 위반 행위에 관련해서는 이 특허권 남용이 거의 인정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특허권 남용이 굉장히 발달된 미국 같은 경우 이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실행 행위 그 자체가 공공정책에 위반돼야 되는데, 프렌드 위반 행위는 첫째, 프렌드 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이걸 나눠보면 표준 실시 절차에서 첫째, 프렌드를 기만적으로 했다는 행위 하나, 두 번째로 프렌드가 기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기술 실시 계약에 나타나는 이제 후행행위라고 그러죠. 후행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프렌드 기만행위, 선언행위는 특허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용률이 적용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후행행위, 특허권 실시하는 행위인데 대부분 가격을 높게 받거나 차별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요 자체만 떼놓고 보면 로열티를 좀 높게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허권자의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대단히 특허권 남용 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기만적인 어떤 프렌드 확약 자체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한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뭐 불공정한 특허 취득으로서 공공정책에 반한다 할 수가 있는데, 프렌드 실시 확약은 특허권 취득 원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 남용이론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법 원칙에 의해서 금지 청구권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적용되고 있는 사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프렌드 확약 기술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의 확립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프렌드 확약을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 실시료를 받고 기술을 라이선스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실시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금지 청구권 행사를 해서 시장의 진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 또 얼마든지 금전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프렌드 확약을 한 자는
울링 라이선서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금지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권 파업하에서 이런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우리 한국법도 방법특허에 대한 소멸을 인정하고 있고 다 문제가 된다만 그러나 금지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조금 다른 것이 우리 특허법 12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이 침해되면 금지 청구가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우리도 가처분은 특허 금지 가처분은 당연히 법관이 재량을 할 수 있다. 또 특허 금지 청구권 인정이 돼도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면 금지 청구권을 사실을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권리 남용 원칙에 의해서 소권 남용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 청구권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리 남용 원칙에 의해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두 가지 다를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될 것이고 그나마 객관적 요건 자체만을 인정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과연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뭐 자세한 논의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렌드 확약 위반에 대한 독점법상의 적용과 책임이 문제되는데요. 일단 이 독점법상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형평법 위반에 의해서 특허권자의 권리 실행이 그 원인이 뭐든 어떤 법 위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행 자체가 그 원인이 이제 독점법 위반이든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 위반이든 아니면 민법상의 사기행위든 그 실행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반드시 특허 남용과 함께 독점법 위반 항변이 같이 제출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독점법이 위반됐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특허권자의 권리 실행이 부인되느냐 이건 사실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는 다른 이야기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만적 브랜드 확약 자체의 경쟁 제한성과 브랜드를 위반할 개별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논문에는 적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표준 선정 절차에서 지키지도 않을 브랜드 확약을 제출해서 필수 기술로 선정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기만적이었다는 내용은 나중에 후행행위, 실제 기술 실시 계약을 할 때 경쟁자니까 너는 비싸게 로열티를 내고 아니면 너는 싸게 내고 내 거를 90% 이상 사가는 경우에만 로열티에 40%를 깎아주고 너는 경쟁자 거를 사갔으니까 안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 행위는 후행행위는 사실은 나중에 분리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 독점법 위반에 미국 법은 독점을 취득하는 원인 행위 자체에 어떤 불법이 있게 되면 그걸 금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일단 독점력을 취득한 뒤에 그걸 가지고 남용한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퀄컴이 2007년 사기적 브랜드 확약으로 인해서 거의 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만 받았다고 하긴 뭐한 게 사적 당사들 간의 독점법 소송에서 항소법원이 이제 거의 그걸 인정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브랜드 실시 과정상의 어떤 사기적 행위 자체는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표준 선정 절차 안에서 사기적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주의가 없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독점법상 브랜드 기만 행위자를 규제하려면 후행행위, 브랜드 기만 행위자가 이제 가격 차별을 했다든지 경쟁자에게는 기술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행위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것이 미국에서 퀄컴 사건을 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할 때는 사기 행위가 있었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취득할 고의, 그다음에 불법적 행위라고 해서 쉽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뒤에 있는 뭐 거래 거절이라든지 가격 차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거절, 가격 차별 행위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 퀄컴 같은 경우는 사기적으로 독점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 제한 행위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이 공정위가 모든 걸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퀄컴 사건이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2,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 들어가 있고 그 대법원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국 같은 경우 독점의 원인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점의 원인이 불법이 아니라면 독점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량권이 많이 허용되게 됩니다. 가격을 상당한 수준 이상까지 네가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고 가격을 차별해서 네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이게 허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허용되는데 퀄컴이 지금 주장하는 케이스는 브랜드 뭐 위반을 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내 마음대로 차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당성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퀄컴이 이제 브로드콤을 많이 사간 사업자는 로열티를 깎아주지 않고 비싸게 들고 삼성같이 과일 거를 많이 사간 사람은 싸게 가격을 주고 있었는데 명백한 차별적 로열티이기 때문에 프렌드 조건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퀄컴이 주장한 항변은 가격 차별은 사업자의 자유사항이다. 이걸 독점법상으로 위법되기 위해서는 미국 법에 의하면 비용 이하로 가격을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았을 때만 위법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비용 이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내가 경쟁자하고 차별하든 말든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항변은 미국에서는 독점력을 정당한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만 이런 항변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앞에가 생략돼 버리고 생략되고 나서 이런 항변이 사실상 경제학자들의 죄송합니다. 경제학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수의 경제학하신 분들을 동원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법원 가서 과연 위법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하여튼 미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둬야 되느냐? 브랜드 위반 행위자에 대한 규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지식재산권 학계에서는 특히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죠. 뭐 혁신을 방해하는 아주 무식한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퀄컴이 브랜드 확약하면서 그 필수 기술을 가지고 삼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술 로열티 조건에 삼성은 일체 퀄컴과 경쟁 관계에서는 칩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개발을 포기하기도 했었죠. 다만 이제 규제 이후에는 풀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열심히 잘 팔고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금지되지 않았다면 삼성이 지금 휴대폰에 판매되는 칩을 개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일단 자기가 필수 기술을 점하면 아예 자기하고 비슷한 분야에 들어온 거는 씨를 말린다 그럴까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남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기술 혁신에 대단히 문제에 져야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규제하는데 사실은 지적재산권법이나 독점법이나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실현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점규제법 체계 아래서는 또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체계 하에서도 지식재산권 남용이론이나 이런 동원해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EU 같은 경우는 금지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을 아예 독점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비슷한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관련 자문회의를 갔다 왔었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분들이 저를 거의 적으로 취급을 하셔서 저는 금지청구권을 금지할 독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지청구권을 금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합리적 실시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실시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유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사실은 독점법으로 브랜드 위반자를 규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금지 청구권이 사실은 로열티를 착취하는 하나의 대표적 수단이 되고 있어서 이걸 금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실시료,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 특허 침해에 있어서 실시료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침해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치매 다음 시가 되게 되면 표준이 확정된 이유고 이 표준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표준 필수 기술의 로열티는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프렌드가 선언된 기술은 사실은 표준 확정 전 단계를 기준으로 그 기술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러게 되면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